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법무법인 KMP의 분석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과 중국 간의 민사, 또 상사, 사법 공조 문제입니다. 양국 교류가 진짜 많아지면서 국경 넘는 법적 문제 해결, 이거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송 서류를 보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국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때, 이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걸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조약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딱 필요한 정보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법적 틀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2005년에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 저희가 편의상 한중 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관련 협약들입니다. 특히 문서 송달, 그리고 증거 조사에 관한 협약들이 핵심이죠.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양국의 국내법, 한국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나 중국 민사소송법 같은 것도 보완적으로 작용하고요. 네. 그럼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상황이랄까요? 바로 소송 서류 같은 문서를 상대국에 보내는 경우일 텐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지정된 중앙당국, 한국은 법원행정처죠. 거기를 통하는 게 원칙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한중 조약상 중앙당국은 문서를 보내고 또 받는 역할, 이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중앙당국은 받는 역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역할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받는 역할만. 네, 이 차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문서를 보낼 때 주로 한중 조약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내는 기능까지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되게 실무적인 팁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계약 해지 통지서처럼 재판 절차와 직접 관련 없는 이른바 재판 외 문서 있잖아요. 이건 오직 헤이그 송달 협약으로만 보낼 수 있다는 사실. 한중 조약에는 이 부분 규정이 없어서 이걸 놓치면 자칫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헤이그 협약이 원래는 우편 송달이나 외교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좀 간편한 방법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양국 모두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식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 유보 조항이 있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앙당국을 거치는 공식 절차를 따라야만 하고요.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교부를 한번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간 문제가 중요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증거조사 얘기를 해보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상대국에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것도 두 조약 체계가 관련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중 조약하고 헤이그 중거협약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특징은 양국 모두 영미법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증거 개시, 디스커버리라고 하죠. 그런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 일단 자료 다 내놔봐라 이런 식의 포괄적인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특정된 증거에 대한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특정된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대국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그때는 한중 조약에 좀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조항들이 있다는 점. 이게 실무상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헤이그 증거협약보다 그 부분이 좀 더 명시적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자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는 외교관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양 조약 모두 관련 규정이 있고요. 하지만 상대국 국민이나 제3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증거조사를 하는 건 양국 모두 헤이그 협약 관련 조항을 유보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한적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증거 제출 거부권에 있어서도 한중 조약이 헤이그 증거협약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상대국의 법률이나 판례 같은 정보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중국 내 법 해석이나 아니면 뭐 최근 판례 동향 같은 게 궁금할 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중조약 제3조와 제26조를 보면 중앙당국을 통해서 상대국의 법령이나 사법 실무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헤이그 관련 협약들에는 이런 종류의 포괄적인 법률 정보 제공 규정은 따로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의외네요.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좀 미비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정보 접근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이건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그럼 만약에 한중 조약 내용하고 헤이그 협약 내용이 서로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충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두 조약 모두 서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조항, 소위 비영영 조항을 두고 있어서 해석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그냥 기계적으로 우선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이나 목적을 보고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사법공조 취지에 더 잘 맞는 조항을 좀 유연하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한중조약과 헤이그 협약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내가 처한 상황, 이게 문서 송달인지 증거조사인지 뭐 재판 관련 문서인지 아닌지 등등 얘에 맞춰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길의 특징과 한계, 예를 들면 간편 송달은 제한된다거나 재판의 문서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한국과 중국 간 사법공조의 실제 작동 방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는 정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차가 다소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더 효율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오늘 논의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현재 이런 조약 체계와 또 기술적인 제약 속에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이나 AI 같은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과연 이런 국경 간 문서 전달이나 증거 확보 절차를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법적 실무적 과제들이 나타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